안녕하십니까. 2015년 도지사에게 바란다 진행을 맡게 된 경기도청 아나운서 최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호성도 좀 줄여주고. 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경기도 곳곳에서 10분의 도민 대표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2015년 청량의 해를 맞아서 처음 이렇게 아늑한 지사님의 집무실에서 지사님과 함께 직접 마주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용인에서 오신 용인에서 오신 서경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용인시에서 한비운수 근무하는 버스기사 서경화입니다. 와. 아니, 마을버스 네. 주세요? 어디 운행하시는 거예요? 한비운수요. 어느 구간 하세요? 수지구청. 수지구청? 야, 멋있다. 네, 다음으로는 부천에서 오신 김창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역곡 남부시장 장수옛날 성국수 대표 김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장사 잘 안 되죠?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하세요? 저는 국수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러면 저기가 단골 손님들이 많으시겠구나.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단골 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잘 돼가지고 오늘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용인에서 오신 임정훈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국제학과 루마니아어 전공하고 있는 임정훈입니다. 와, 루마니아를 쓰는 나라가 몇 나라나 돼요? 지금 루마니아랑 몰도바 2개 국가이고요. 거의 이탈리아랑 프랑스어랑 매우 비슷해서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아, 그래요. 그럼 프랑스 말도 하겠네? 배우면 한두 달 안에 쉽게 쓴다고 합니다. 아, 할 줄 몰라요? 예, 아직 배우진 않습니다. 그럼 인사말을 한번 간단하게 우리 루마니아로 한번 해주면. Bună ziua, sunt Mircea în România și Im Jong-un în Coreeană. Eu sunt 23 ani în Coreea. Eu merg la 한국 Universitate de Foreign Studies în Corea. Mulțumesc. 너무 알아듣는 것처럼. 네, 다음으로는 수원에서 오신 서민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대학교에 사회사업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대표로 온 서민지라고 합니다. 어디 취업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 취업했습니다. 아, 취업 준비생이 아니네, 그럼? 추천 받을 때까진 취업준비생이었다가 아, 취업이 됐네. 어제 어제? 네, 어제 됐습니다. 혹시 어디 됐는지. 네, 저희 강남대학교 산학협력 나눔문화연구소의 사회복지사로 취업이 됐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성에서 오신 이철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기도 화성시에 이렇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두 자녀를 두는 학부모 이철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지사님 막상 TV에 보다가 실물 보니까 키도 크시고 또 잘생기시고 욕하는 거예요. 웃잖아요, 지금. 도지사님 뵌다고 하니까 저희 처가 멀쩡한 머리도 볶아놓고 나 연예인 줄 알았어요. 예, 옛날 소방차의 소방차 가운데인가 옆에 서 있는 누구 닮지 않았어요? 소방차 닮았죠? 누구죠? 소방차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 있던 소방차 김태형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잘생겼다는 얘기죠. 네, 다음으로는 수원에서 오신 한초원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다문화가정 대표로 나온 한초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제 오셨어요,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지 4년 좀 넘었어요. 근데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네요. 어떻게 배웠어요? 뭐 저는 여기 한국에 한국에 오고 후에는 여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그렇구나. 환영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군포에서 오신 안영철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직장을 다니다 퇴직하고요. 재취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지금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네? 젊어 보이시는데. 이게 젊은데 회의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아니, 정년 퇴직하신 건 아니고 정년 퇴직을 하고 1년 원래 이제 3년 저희 회사는 이제 임금 축제로 해서 3년 연장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구조도 좀 비슷하게. 아니, 정년 퇴임하셨으면은 그래도 그래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 보이시는데? 네, 그러세요? 너무 젊어 고맙습니다. 보이시는데? 진짜 젊어 보이시지 않아요? 일단 좋은 말씀 해주세요. 예. 네, 다음으로 남양주에서 오신 정윤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은 서울에 보건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와 2학년 올라가는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시크한 얘기 들어요. 경기도지사 안경필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남에서 오신 김건영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교 IT 밸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건영 과장입니다. 저희 중소 한교 IT 밸리에 입주한 중소기업 직원 중에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대표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훌쩍 넘긴 것 같지 안 보이는데? 예, 겉으로는 좀 젊어 보이는데 제 나이 올해 38살입니다. 굉장히 동안인데요. 그러게요. 사귀는 사람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지사님 찾아뵙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도청에도 아마 혼기가 꽉 찬 그 미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렇게 좀 젊어 보여가지고 비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비서? 우리 부장님들 거기다 애인이 있을걸요. 물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파주에서 오신 이혁근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어저께 제 작은 아들이 아빠 거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화성 중계를 한다고 그래서 아빠 그 머리 염색 좀 하고 가시죠.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작은 아들이 성경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맨 나중에 자료가 오네요. 어쨌든 저는 이제 적경 지역 농민들 대표를 해서 온 파주에서 온 이혁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35년차 농업인이고요. 또 우리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민통선 안에서 하시는 떨어져 있고. 소개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청 아나운서 최예원이고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됐는데 여러분과 지사님들이 편안하게 대화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2015년 도민들의 경기도 도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었는데요. 어제 취업을 하신 서민지님과 그리고 은퇴 후에 재취업을 준비 중이신 안영철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취업을 하신 서민지님께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갑자기 취업이 돼서 준비생으로 나오기가 조금 나와도 되나 생각은 했는데 그 전에는 아직 취업을 못했으니까 네, 저는 취업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실장님, 우리 마실 거라도 좀 주고 이렇게 차례도 한 잔 내려보려고 목이 깔끔하신가 봐 얘기하는데 계속. 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 청년 뉴딜 사업에서 그 사업을 듣고 이제 취업 도움이 많이 되어서 이렇게 취업 성공으로까지 왔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뉴딜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이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나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생들은 기업 정보라든가 직무 적성, 자신 집 근처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같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정보를 받지 못해서 취업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이 수업을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뉴딜 수업이 모든 대학생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사업이 좀 확장되어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을 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스펙, 토익 점수, 봉사활동, 성적 등등의 그 스펙보다는 정말 기관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그런 능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가산점을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적인 능력을 키우려면 이 관련된 경험이 졸업 전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험을 느끼기에는 현재 대학생들은 생활비 마련이라든가 등록금 마련으로 각자 생계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같이 병행하면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직장 체험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직장 체험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그 직장 체험도 2회에 한해서만 기회가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고 인턴십이다 이것도 각자 알아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직장 체험과 같은 직장에서 실제로 실무 경험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의 기회를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네. 저예요? 아니요. 네, 그럼 다음으로는 은퇴 후에 재취업 준비 중이신 안영철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정 업무에 바쁘신 대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자리를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해 6월 달에 직장을 그만두고요. 퇴직을 하고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구직 활동을 했었는데 그 구직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랬겠지만은 애로점이 일단은 거의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제 취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이제 운영하는 4050 재취업 프로그램 거기 나가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아보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무엇이냐면은 40대, 50대들이 전문적이다 이제 취업을 알선해주거나 하는 그런 전문 기관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더라고요. 대개 이제 보면은 각 지자체에 보면은 일자리 센터라든지 다 그런 게 마련이 돼 있지만은 주로 대개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 뽑는다 이러면 그냥 갖다 이력서만 내는 식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은 그나마 그래도 난데 현재만 50대 이상 된 사람들은 사실 방금 전에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젊어 보인다 그랬는데 아직 체력은 있는데 일을 하고 싶은데 진짜 건강해 보이세요. 예. 그런데 참 나이가 많다는 그런 걸 인해서 되게 이제 취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퇴직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경력 같은 거 그런 걸 다시 살려서 아니면 경력 있는데 더 그걸 개발을 해서 다른 직장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좀 그런 제도가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중장년층들의 전문적에다가 퇴직한 사람들의
전문적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좀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떤 일을 좀 그래도 이제 그동안 몇 번 좀 트라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어떤 그래서 일들이 저는 각 이력서에다도 이제 체력을 요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막 일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다가 했는데도 보편적으로 모집하는데 제가 이제 워크넷 같은 데 들어가 보고 저희가 이제 사는 데가 이제 군포시이기 때문에 군포시 일자리 센터에다가도 제가 이제 알아봐 갖고 거기서 몇 군데 출연을 해줘가지고 좀 가봤는데 나이를 많이 핸디캡이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많다. 자기네들 얘기는 50대 초반만 같아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수나 이런 것들은 걸린 거는 아니었나요? 사실 보수 따지면 어디 못 들어갔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보수를 생각하면은 절대 못 들어가죠. 근데 평균율을 보면은 한 150만 원에서 한 170, 80 괜찮은데 그 정도 보수인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나아요. 더 뭐 많이 주면은 괜찮겠지만은 아니 근데 나이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중소기업 경기도 내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일자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못 찾아서 지금 걱정하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보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일에 일을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제 국내 우리 취업인들은 그걸 원치 않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 오신 분들이 많이들 일을 하시는데 그것도 요새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정도 보수에 정말 이렇게 체력적으로 일하는 것도 괜찮으시다고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어디서 지금 도와드리고 있어요? 도에서는요? 지금 현재는 작년에 405번 재취업 지원 사업 하시고는 지금은 특별히 연결되어 있는 건 없으십니까? 네. 우리 제가 이제 워크넷 같은 거라든지 군포 이제 일자리 센터 그쪽에다가 이제 기록을 남겨놔서 이제 거기서 수시로 연락이 오면 이제 하고. 우리 청장님 일자리 팀장 오셨나요? 담당 부서장으로 오늘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예. 이건 한번 좀 우리 도에서 좀 이렇게 연결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별도로 예. 일자리 정책과하고 센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취업뿐만이 아니라 창업에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전통시장에서 오랫동안 국수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김창수님의 말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님.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8년 차고 저도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직을 한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사실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선택이 된 것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전통지원시장센터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모르실 거예요. 저는 시장 상인이기 때문에 도지사님 이제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알고 계실 거고. 그 센터에서 운영하는 명품 점포라든지 청년상인이라든지 이야기은행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특별히 저희 도에서만 운영을 해가지고 전통시장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지금 전국의 전통시장 한 1,300개가 넘는데 거기에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전통시장 상인으로서 저는 특별히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주식을 제조업을 했으면 저는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기호식품입니다. 국수는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드시는 분들만 드시는 거고 또 요즘은 완제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서 전자레인지에다 삑 돌려갖고 딱 드시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100% 완제품이지만 제 손에서는 고객들에게는 50%밖에 안 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게. 그래서 한 5년 동안을 굉장히 어렵게, 막말 월세도 못 낼 정도로 힘들게 하다가 전통시장 지원센터에서 어떤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어떻게 운 좋은 케이스죠. 그렇지 않으면 또 능력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났다 그럴까요?
명품 점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전통시장이 여기 막 다 계시지만 안 오십니다. 손님들이. 왜? 전통시장 상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불친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왜 안 바뀌느냐? 고정관이 바뀌지 않아요, 상인들이. 그래서 그 사업을 받아서 제가 저희 시장이 예로 들어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활성화가 되니까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시장에 맞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받았고, 근데 예상을 초월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위에서. 저희 시장은 또 뉴타운 개발 재개에 걸려가지고 전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거의 10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권은 완전히 다 망가진 거죠, 이제. 그리고 상인들조차도 하고자 하는 의식이 없는, 의욕이 없는 겁니다. 또 미호도 다시 한 번이라고 예전에 20, 30년 거래하시는 분들은 미호도 다시 거기로 갑니다. 제가 만드는 국수는 방부제를 안 넣고 색소를 안 넣어도 띄워서 받는 데 가서 사요. 왜? 그 사람들하고 다 정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거기 불려 들어간 거예요, 돌이. 그 박힌 돌을 뺀다, 이제 그런 돌까지 나오는데, 그게 4년 걸리고 힘들고 어렵게 겨우 1%, 2% 성장하는 과정에서 명품 점포 선정이 돼서 매스컴, 언론 보도, 또 저희 시장의 청년 상인 보도가 나니까 주위에서 몰려드는 겁니다, 손님들이. 아, 전통시장에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참 저는 그 도의 전통시장 지원센터가 정말 큰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또 그 사업이 우수하기 때문에 각 저기에서 중앙정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뭐 도지사님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업을. 금년에 2015년도 1월 7일 날 중앙에서 그 사업계획서가 내려왔는데, 경기 전통시장 지원센터에서 한 사업이 3가지를 그대로 벤치마킹 했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게 대단한 사업이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도지사님께서 어차피 취임을 하실 적에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이 바뀌시면은 하던 사업도 축소가 되고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이 들어오고. 그게 좀 누구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사업이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참 꽃을 피고 있는데, 야, 이거 도지사님 오셔갖고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무를 계획하는 게 2번째입니다. 전통시장 워크숍에서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 정말 감사했고, 저는 거리상인보다도 전통시장 상인으로서 관계 공무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무리 감사하다고 해도 그분들한테 제가 뭐 소주 한잔 합시다, 식사 한잔 합시다,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놀랐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도 사실 공무원 하면은 조금 이질감은 있습니다. 왜? 저도 다른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 한마디라도 진짜 따뜻하게 해주시고, 저희 시장은 지금 활성화의 기반이 돼가지고 성장세를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다 초토화된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그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라는 건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하고 좀 이런 건 있는데요. 거꾸로 저도 전통시장 가보시면 이렇게 좀 푸근하잖아요. 정이 있고. 가족들이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끌고 다닐 뭐 유모차 통로라든지 뭐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왜 이제 요새는 다 아케이드 시설 하니까. 저희는 아케이드가 안 돼 있고. 아케이드가 안 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지원을 못 받았으니까. 2014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풀렸습니다, 규제가. 이제 풀렸는데 2013년도에 전통시장 지원센터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점포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점포가 아니까 낚시를 좀 믿기죠. 아, 전통시장에도 이런 점포가 있다. 그걸 이제 홍보를 하니까 주위에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부천 역곡 남부 전통시장 자체 아케이드다 이런 건 안 돼 있군요.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시에다 이제 요청을 좀 하셔야겠네. 근데 저희 이제 상인들이 이 명품 점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시장 활성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객선 지키기를 실천을 했습니다. 명품 점포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고객들이 찾아오는데 가장 전통시장의 문제점이 고객성 확보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맞아. 서로 막 앞으로 나오죠. 서로 여기 10cm 나오면 여기 20cm 나오고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명품 점포 돼가지고 고객님들이 찾아오시니까 이제 스스로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럼 저는 자부심 있게 말씀을 드려요. 부천에서 고객선 지키기 대표할 수 있는 시장은 여공 남부시장이다. 그 고객선 지키기 운동을 좀 다 했으면 좋겠어. 네. 좀 다 같이 사는데 그렇습니다. 고객선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유모차가 두 대가 못 지나갈 정도였어요. 저도 참 부끄러운 상인이죠. 왜 그러냐, 맨 처음에 저도 몰랐으니까 이런 지원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이만큼씩 막 점포 앞에서 1m씩 나와 있으니까 젊은층 주부들이 안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명품 점포라든지 청년 사업에 대해서 인터넷에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30, 40대 주부님들이 인터넷에 다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장 사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30, 40대 주부들이 시장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업종이 특수하기 때문에 제가 잘 만들어서 명품 점포가 된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들고 방부제를 넣지 않고 색소를 넣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30, 40대 주부들이 외국인 공감, 그걸 굉장히 따시는 분들은 멀리서도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고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한 겁니다,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김창수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돈 많이 벌어줘서 좋은 일도 많이 해주세요. 예,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회초년생이나 은퇴 세대에서 일자리가 가장 큰 고민이라면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우고 잘 가르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두신 이철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경기도를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힘써주시는 도지사님께 경기도면 한 사람으로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부모 건의할 사항은 일단 두 가지인데요. 9시 등교가 그러므로 해서 아이들이 지금 오전에 8시 한 학급당 10명 중에서 한 4명 정도가 아침에 아이가 일찍 오거든요. 그럼 아이가 오게 되면 특별하게 크게 나눠서 독서 아니면 운동인데,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분에서 연계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올해에서부터서는 95%가 벌써 자유학기제 신청이 됐어요. 그럼 거의 다 된다는 얘기인데 8시 반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그렇게 국한적인 독서나 운동 말고 또 내년에 실시 의무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에 조금 상응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서부터서 그런 진로 인식을 시켜주면 중학교 때 가서는 또 진로 체험이 자동 연계가 될 수 있고, 또 고등학교에 가면 진로 설계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아이가 어떤 그 대학에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입시 경쟁에서 조금 성적 서열이 아니고 자기의 꿈과 끼를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꿈을 나아갈지. 사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 보면 다 사실 돈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돈을 번다고 해서 또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적성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적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조금 알맹이가 없고, 또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이런 창조 학급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계시는데, 그에 맞춰서 조금 물론 이재정 교육관님하고 올해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삭감된 위험에 있다,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는 또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학부모로서 이렇게 바람에 안 흔들고 꽃은 피는 거 없습니다. 다 이렇게 바람이 있어도 꿋꿋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산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아이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모니터링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정책,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지역의 연계성, 지역 활성화,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가면 서로 윈윈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기퉁이에만 두고 오전에 앉는 아이들을 이걸 어떻게 하지라기보다도 그 아이들을 파악을 해서 방과 후나 또는 오전에 일찍 등교하는 아이나 똑같은 색깔로 어차피 진로 인식이나 진로 체험,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어떤 교육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적인 면인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여기서 바로 보면 좀 약간 접근성이 없지 않나. 학부모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냉난방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화장실 개선. 화장실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예, 근데 그건 학부모 입장이고 아이들 입장에서의 모니터링을 보면 사실 그건 아니에요. 화장실 괜찮다고? 예, 아니 괜찮은 건 아니지만 불편은 감수할 수 있는데 가장 힘든 거는 2000년도에서부터서 출발한 학교들은 대부분이 나무로 책걸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1, 2년 정도 지나면 삐그덕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심지어는 삐딱하게 있다 보니까 이 40분 내지 50분 동안 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한 학급당 5명 이상이에요. 심지어는 디스크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먼저 파악을 해서 책걸상. 그리고 제가 지원청에 또 나름 조사를 해봤는데 5년이 연한이라 하더라고요. 책걸상이. 근데 그 사실 좀 안 맞는 얘기가 우리 집에서야 책걸상이야 오랫동안 쓸 수 있지만 학교에 있는 거는 거의 오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도 신장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도 사실 보이지 않게 아이들에 대한 그런 눈높이에서 좀 시급한 개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이제 9시 등교를 찬성하는, 그리고 이게 편한 분도 있지만 9시 등교하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서 좀 일찍 오는 아이들 또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창의력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은 편성을 해놨거든요. 도교육청하고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걸 아침에 주로 할지 오후에 주로 할지 같이 할지, 그래서 지금 그것도 초등학교만 할지 중고등학교까지 할지, 도에서는 일단 초등학교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는 입장인데, 하여튼 저희가 이제 여야 연정도 하는데 교육 연정도 그래서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요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할 때 그 부모님들을 모시고 결정을 하려고.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 수요, 오늘 저기 보세요. 제가 도정 운영할 때요, 최근에 토론을 하는데요, 저 2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이게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실제로 우리 국민들, 수요자들이 원하는 거냐.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 요새 이제 공약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 공약이란 거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그동안 이게 도지사 공약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제가 그러지 말고 진짜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실제로 필요하다면 느끼는지 수요자 조사를 정확하게 해라.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한다. 또 하나는 데이터 분석해봤냐. 이게 대부분 다 그냥 자기 감으로 하거나 이런데, 되도록이면 데이터 분석, 소비자의 요구, 이게 합쳐져서 정책이 나가야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육청하고 이렇게 꿈의 교실 하는 거는 저희가 좀 사실 설문조사는 쭉 해봤어요. 설문조사 해보니까 첫 번째가 이 화장실하고 시설 개보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요새 방과 후, 그러니까 등굣길 지킴이 안전지킴이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방과 후는 거의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하자고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모님들과 아이들. 근데 이건 생각 못했네. 나무 의자 문제는 한번 저희가 더 수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재밌는 시각인데 아이들과 부모님 시각이 다르다. 이것도 사실은 생각 못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화장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부모님 또 시각일 수도 있겠군요. 부모님 시각에서 보면 이거 뭐 도저히 쓰겠느냐 그러는데 또 아이들은 다를 수 있다. 이거는 저희가 오늘 새롭게 아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또 설문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과 아이를 잘 키우고 잘 가르치는 것도 정말 힘든데요. 하나만으로도 정말 힘든데 일과 육아를 같이 병행하고 계신 정윤희님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교사이기 때문에 보건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워킹맘들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방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선택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저도 나름의 그 힘든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힘든 점을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아유 너는 여건이 좋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이 정도인데 다른 일반 직장에서 더 늦게 퇴근하고 일을 하는 엄마들은 얼마나 더 힘든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저의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까 9시 우리가 말씀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큰아이가 작년에 8살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당당하게 운이 좋게 학교기 때문에 복직이 보장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6개월을 썼습니다. 이것도 정말 꿈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6개월을 쓰고 9월 1일자 복직을 해야 되는데 8월 한 27일인가 가정통신문을 갖고 와가지고는 9시 등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직장이 서울이고 다행히 저희 집 남양주하고 서울이구나. 근데 강일동이기 때문에 한 30분밖에 20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일부러 그 학교를 지원을 했어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들하고 떨어지는 게 싫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거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학교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하려면 8시에는 나와야 되잖아요. 8시에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는 9시 등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 그 작은 애는 일부러 오빠랑 놀는다고 병설 유치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희 통학로가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통학로 엉망이라서 엄마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만든 스쿨버스, 그러니까 학교랑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그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8시 반인 거예요. 30분 뜨잖아요. 처음에는 그 유치원에 확인을 해서 부랴부랴 그때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서 유치원에 했더니 8시부터 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다. 선생님 한 명 나오겠다. 초등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독서예요. 도서관에. 근데 도서관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몰려있는 거죠. 거기 와서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게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듣고 오히려 그 시간까지 막 빠듯하게 빨리 해가지고 이 아이를 태워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힘들고 이 아이를 쪼아대는 것 같은 거예요. 미안한 엄마가 되는 거죠. 엄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서 좋게 표장을 해요. 매일매일 책을 읽으면 정말 좋잖아. 이러면서 포장을 해가지고 아이를 설득해서 보내게. 그리고도 미안한 거예요. 돌봄 교실이 있어요. 돌봄 교실이 있긴 있는데 아이들이 전에부터 이렇게 뭐 학원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기는 있어요. 저희 아이가 별로 안 하고 싶고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하고 싶다 해서 결국은 1시나 2시쯤에 이제 5교시 하는 날은 2시에 끝나니까 그렇게 되면 학원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4시 반에 태권도가 끝나면 태권도장에서 조금만 놀아. 엄마가 저는 운이 좋으니까 5시면 가니까 조금만 놀아. 항상 아이한테 미안한 얘기를 하게 되네요. 복직을 하고 나서 한 2달 뒤에 어떻게 우연하게 저희 애기 담임 선생님 만났어요. 담임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제가 교사한 거 다 아세요. 휴직했다 복직한 거 다 아시는데 큰애가 1학기 때랑 2학기 때랑 엄마가 일을 하시니까 달라요. 몸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가 아침에 왔는데 되게 피곤해 보인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짜증을 많이 낸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뭘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엄마의 부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 같은 워킹맘 아니고 일반 집에서 있는 엄마들도 이제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다 이렇게 막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직장맘들이 이제 컴플렉스인 거예요. 나는 내가 집에 부재하기 때문에 뭐 머리로는 알았는데 마음이 그게 안 돼.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게.
근데 그렇다고 일을 놓기는 또 힘들어요. 일을 놓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당장 이게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공부는 둘째 치고라고 저는 애의 마음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공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멍해가지고 공허하고 불안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지지를 선생님들한테 받고 이제 엄마 아빠가 좀 변하면서 안정되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가 그걸 못 해주고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난 도대체 학교에 나가서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전에는 아기가 이제 더 어렸을 때 애기인데 그때도 작은 애 때문에 쉬었다가 복직을 했어요. 작은 애가 아토피가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개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20개월까지 그때는 정말 운이 좋게 쉬고 복직을 했는데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이틀 뒤에 큰아이 작은아이가 둘 다 이제 수족구라는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못 가요. 못 가요. 당장 어떻게 병원에 갔더니 수족구입니다. 뭐가지? 그때 되게 머리를 막 굴린 거예요. 우리 엄마는 지금 올 수 있는가? 내가 이 아이를 엄마한테 보내면 어떻게 되는가? 엄마한테 또 미안한 소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누가 저 이제 일을 할 때도 보면 아프면 이제 엄마한테 먼저 연락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엄마는 당연히 엄마가 이제 못 가주는 게 이제 남편한테 대신 가라고 얘기를 하고 친정 엄마한테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족한테도 미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미안하고 가족한테 미안하고 직장에서도 당장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저희 부서에서는 회식 날짜를 항상 한 달 전에 저한테 통보를 합니다. 아니면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아주 쉬운 얘기고요.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작은 아이가 올해 3월달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금은 또 친정. 저기 보육시설에는 안. 지금은 예, 제가 방학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돌봄을 신청은 안 했어요. 방학이라도 엄마하고 이것저것 하고 놀자라는 생각으로 데리고 있는데 오늘 이 일이 있어서 잠깐 이제 맡기고 나온 상황이고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거는?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이제 어제부터 떠들썩한 이제 뉴스 그것 때문에 더 그러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보육시설 되게 어려워요. 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정말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선생님들의 태도가 다 다르니까 정말 다르지만 저는 선생님들 자질도 되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맡겨놓고 나갔을 때 불편한 이유가 이제 미안한 소리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제 진짜 CCTV를 달아놓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잖아요. 이제 일단은 믿는 거예요.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일일이 다 자질 검사를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을 수 있는 자질 뭐 이런 거 해서 더 경기도에서는 이제 국공립 이런 거를 어린이집을 많이 하신다고는 하는데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명감이나 일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여건을 좀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사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월급도 엄청나잖아요. 진짜 박봉이고 되게 내 아이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아이들 뭐 하면 솔직히 봉숭아학당처럼 막 할 때 되면 동생도 힘든 것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명감과 그런 거가 검토된 선생님이 모셔야 되지만 저도 힘들면 제 아이한테 짜증이 가요. 그 선생님들도 짜증이 가요. 물론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당연히 풀면 안 되지만 그 선생님들도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조금은 하고 싶은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보육시설 말씀을 하시니까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엄마랑 가까이 있는 그런 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집 앞에 놓고 출근을 하고 하면 아프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침에도 너무 바쁘고 그래서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직장 내 어린이집 거기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일반 작은 기업들이 그게 다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육아에 대한 정책으로 많이 나오는데 저도 얼마 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시간제 정기교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정기교사 아니면 일반 직장도 시간제 근무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 근무를 하고 좀 일찍 퇴근을 해서 자유롭게 아이들을 나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요.
직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거를 허락을 받아서 시간제 근무를 한다 쳐도 일찍 나오는데 일을 다 누구한테 떠넘기고 나오는 그런 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처럼 한 명 있는 사람은 시간제 근무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그 사람들이 너는 적게 일했으니까 나중에 인사국에서 불리고 줄게 뭐 이렇게 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힘들고, 제 친구도 그 준공무원인데도 그 전에 육아휴직을 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쓴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런 걸 되게 또 직장 눈치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다 오니까 정말 이도 저도 못하게 나는 계속 미안한 사람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따복 마을이라는 걸 요번에 이제 공약을 했고 시행을 오늘도 아침에 토론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파트 사세요? 네. 거기 필로티 공간들이 있나요? 저희는 없어요. 예, 필로티 공간을 그동안은 손을 못 대게 했는데 이번에 저희 경기도에서 필로티 공간에 대한 그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해서 그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500개 정도 그 필로티를 우리 경기도 내에 쓸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그 필로티 같은 걸 이렇게 잘 만들고,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면 엄마들이 자기 동 1층에 만약에 그런 이렇게 보육 관련된 아이를 볼 수 있는 나가면 최고죠. 그래서 그런 뭐 다 일반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게 가능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은 저희가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곳곳마다 거기에 맞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복지 서비스, 보육 서비스를 저희가 찾아서 자꾸만, 이건 저희가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민들이 원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교사의 자질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재취업하고 연관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런 만약에 동에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런 시설이 가능하다면 엄마들이 보통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면 좀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동안의 그 경력 단절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많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저도 이제 맡길 때 선생님이 너무 젊으면 아무래도 육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불안한 게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그 단지 안에 그런 게 있으면 그 지역 엄마들을 이렇게 서로 이제 아는 엄마들이니까 서로 또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지원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수원에 그 LG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아파트가 지금 저희가 따복 마을에 어떻게 보면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그 원조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서는 엄마들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제가 처음에 가본 거는 그 아파트 지하에 창고를 엄마들이 그거를 개조해가지고요. 그걸 엄마들이 다 쓰고 닦고 해서 공부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아이들이 바글바글 해요. 그래서 야, 뭐 엄마들이 공부시키는데 바글바글 하냐 봤더니 이제 엄마들이 모여서 그거네요. 돌아가면서 와서 아이들 그 질서 유지하고 뭐 이런 걸 해주지만, 예, 선생님은 어디서 오냐 하면 인근에 있는 그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요. 지금 그 대학생, 그 다음에 뭐 아주 우수한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봉사 학점을 받으러 와가지고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명문대 출신 다니는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가르치니까 애들이 막 그냥 거기다가 이제 그 감독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엄마가 돌아가면서 해주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 아이들이 많이 와요. 이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공동 육아, 이제 같이 그 마을에서는 같이 하는 그분들은 그 아파트 화단도 꽃가꾸기를 같이 다 하고요. 그리고 아빠들끼리 또 그거 해요. 아침에 등교지도 하고 이렇게 차량 이렇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눈 오면 같이 눈 치우고 생일 파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몇 집들은 그
엄마 아빠가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를 맡아줘요, 그냥. 그래서, 왜냐하면 서로 품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그 다음에 제가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또 거길 가봤더니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아이들한테 옛날에는 와서 공부하는데 돈은 안 받거든요. 공짜였는데 요새는 공짜가 아니에요. 근데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러니까 그 마을 커뮤니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심지어는 뭐 집에서 할아버지 등을 안마를 해드린다든지 이런 봉사 증서가 있어야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나 어떻게 보면 아파트 한 그 커뮤니티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아니면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살던 그런 마을 공동체 같은 이런 품앗이도 하고 그게 놀라운 변화가 온 게 뭐냐면요. 어떤 변화가 왔을 것 같아요? 셋째를 낳는 집이 많아졌어요. 정말로.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저출산 문제의 핵심이 왜 아이를 안 낳느냐.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세대를 보면 형제들이 다 6, 7명 그래요. 근데 그때 형편이 좋았느냐?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경제력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가령 육아를 할 수 있는 이런 공동 육아의 커뮤니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그때는 막 애 낳기 놓으면 그냥 동네에서도 알아서들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안 낳는데 그 마을은 셋째를 낳는 집이 굉장히 많고요. 넷째를 낳은 집도 2명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 문제가 여러 이런 지원도 있지만 이 공동체를 복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그것을 통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게 따복 공동체, 그 따복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저희가 일일이 뭐 하라고 말씀 안 드리고요.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것. 이게 이제 딱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오신 한초원님도 대한민국 주부로서 비슷한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지 거의 4년 넘었는데요. 한국에 4년 넘게 뭐 문화자 속에 살아왔는데 많은 것은 꽤 알아듣습니다. 그것 중 하나가 베트남뿐만 아니라 그 다문화 가정이라는 그 편견과 오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되는지. 예. 혹시 다문화이라는 말은 혹시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듣고 싶어요. 그냥 다문화라고 다 쓰니까 그냥 다문화라고 쓰고 있는데 불편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 다문화이라는 말은 여러 문화 모이는 그런 다문화 그런 말 아닐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모든 가정에 다 다문화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자와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 다 자기가 개인으로 문화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꼭 외국에서 온 아빠와 엄마는 다문화의 가정이라는 그 말은 부재서 그 한국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그 말은 들으자마자 그럼 꼭 그런 사람들이 구분 짓고 그다음에 도와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그래서 저는 또 요즘 저도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거 안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 다문화 학교에서 특히나 학교에서 요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따돌림 받는 그런 거 문제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문제 그렇게 따돌림 당하냐면 처음에 왜냐면 저도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도 일반 애들이 똑같은 잘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학교 들어가면 좀 더 크면 또 신문이나 같은 거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근데 너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런 말 들은 순간 나는 왜 뭔가 특별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아들이 물론 어릴 때부터 아들이 뭐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뭐 저쪽 필리핀이나 뭐 피부만 좀 색은 좀 다르지만 뭐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국에서 살았는데 근데 막상 그 다문화 가정이라 그런 단어가 붙여서 그 따돌림 받는 거예요. 그래 너는 다문화 가정 받는 거 너의 엄마와 이나 아빠는 외국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처음에는 그냥 뭐 간단한 따돌림 그런 일이 받는데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는 저는 앞으로 그 다문화 가정이라면은 없어 그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왜냐면 학교에서는 뭔가 지원하는 특별한 그런 지원 하나에 나왔어요. 그러면 다문화 가정 아들 따로 불러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너는 너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아니면 저도 여기 한국에서 사는데 다문화 가정 요즘 정책 대한 그렇게 그런 거 얘기 많이 있고 있는데요. 근데 어떤 한국 사람이 뭐 다문화 가정 그 자기가 일하는데 세금 그런 거 세금도 내잖아요. 그 세금으로 뭐 다문화 가정에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건훈의 민자 대한 그런 미운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또 똑같은 지원 받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저도 다문화 가정인데 뭐 다른 사람들 다른 뭐 특별한 지원이나 받는 거 그런 거 저는 전혀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그 미움 가지는 거는 좀 아무래도 좀 섭섭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는 한국에 살면서 특히나 관공서에서는 병원이나 법원 그리고 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같은 여러 곳이 가면 그 무시 받는 그런 눈빛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말하자마자 말 꺼내자마자 외국인이네? 그러면 반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병원 가는데 의사는 나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저랑 반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자격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한국말 잘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상대방에서 나를 존경하느라 아니면 나는 무시하는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뭐 병원이나 여성 병원 특히나 가는데 아예 낳았을 때 병원 갔는데 저쪽 병원은 의사도 너무 친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공공시설에서 사람도 의사까지도 진정하고 너무 좋네 그런 생각했는데 막상 나라에서 하는 병원 의료원 같은가 경기도 의료원 나라에서 운전하는 그런 알게 됐는데요. 거기 가니까 직원들이 의사까지 그리고 나와서 들어오자마자 안내 접수하는 거기 있잖아요. 그 사람부터는 의사까지는 분진정하고 특히 우리는 외국인 봤으면 막 발만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예전에 저도 개민 신청할 때도 법원 갔을 때도 막 발만 하는 사람도 제 생각에는 점점 곱수는 높은수록 더 사람이 더 무시하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오히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거 이해해야 되는데 왜 오히려 저는 여러 건대 가봤는데 공부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더 외국인 사람들에는 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있고 아까 여기 언니도 보육시설 그렇게 얘기 많이 아까 도지사님도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바란 거는
어떻게 한국에서 한국 사회에서 건혼의 이민자들이 어떻게 한국 사람랑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울려야 그 서로도 이해하고 문화도 그렇게 대화 많이 하고 저희도 아이들 교육에 대한 많이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데 그래서 참 그거 좀 어려워요. 그 어울리는 거. 왜냐면 한국 사람 밖에 나가면 인사하면 외국인이네 그러면 그냥 바로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도 한국 사회에서 어울리고 싶은데 과연 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참 부담되고 왜냐면 한국말도 아직 서투르고 다 이해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참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개는 모이면 좀 불편한 것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도 식당 가면 공동체는 같이 가는데 식당 안에 들어가면 음식은 한 가지만 시키면 주방님이 편하겠죠. 한 가지만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개인으로 다 여러 맛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도 여러 나라, 여러 사람 생각 같이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도 말도 천천히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또 듣기가 또 들은 것도 신경 써서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 사회. 저는 그거 바라는 점이에요. 아니 오늘 말을 매끄럽게 잘 안 해도요. 지금 우리 한초원 씨가 얘기한 게 우리 가슴에 다 와닿았어요. 말을 얼마나 막 매끄럽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전달되느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다 들으면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특히 그래 다문화라는 그 정책을 저희가 하거든요. 근데 뭐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어떤 차별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우리 새누리당의 저는 새누리당 출신인데 이자스민 의원이라고 그 필리핀 출신의 그 의원님도 똑같은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국회의원인데도 똑같아요. 굉장히 이제 뭐 정책 하나 하려고 그러면 막 이제 이 증오 섞인 뭐 이런 반응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제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자스민 의원을 국회로 이렇게 끌어온 게 제가 처음에 이 당으로 소개하고 모셔오고 했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러한 다문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그동안은 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거꾸로 사실은 우리가 도움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은 거꾸로 일본이란 나라는 과거에는 배움의 대상이 많았지만 요즘은 어떻게 하면 일본처럼 안 될지 극복하는 타산지석으로 삼거든요. 특히 이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문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사회가 다양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1교포들이 가가지고 이런 막 차별을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교묘한 이 관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을 못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 아주 젊은 노동 인구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자체가 활력을 잃고 지금 거의 일본은 마치 이제 곧 이렇게 점점 어떻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꾸로 미국은 이게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는 용광로처럼 끓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경제 활동 인구들이 계속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이 다양성을 갖고 이렇게 와서 일해 주시고 하는 분들을 사실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모두한테 이게 이제 문화로 또 하나의 그 인식으로 와닿으면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극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오늘 말씀 주신 거 저희 경기도정 운영하는데도 깊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곁에서 나는 언제 대화에 참여해보나 하고 곁에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김건영님, 예, 저희 경기도에 꼭 결혼하고 싶으시다고 SS 요청을 하셨는데, 지사님께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도지사님, 장가 좀. 사실, 저희 결혼 종령기가 지난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35살 정도, 전후반인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대리, 과장, 선임, 굉장히 그 일을 타이트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책임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령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년기가 지난 이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 남녀가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센터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런 기회를 좀 자주 가질 수 있도록 이거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기 단체 미팅? 예. 전에 그 방송에서 그 짝을 져주는 그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도청에서 짝 프로그램. 예.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어떻게 좀 일에 묶여 있고 또 별도로 이렇게 요즘 또 결혼 정보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또 보다는 이제 저희가 그만큼 이 젊은 시기에 굉장히 경제 그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또 저희 경기도에서 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조하고 좀 얘기 좀 해야겠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저희 그 독신자들을 위한 그 저렴한 그 임대주택 이거 있으면 시집 안 가, 장가 안 가겠네. 이런 거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연결이 또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제가 저 판교 밸리에 입주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대부분이 그 원거리에서 예,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구할 때 굉장히 또 집값도 비싸고 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회사 대출도 받고 또 금융권에서 또 이 대출을 받다 보니까 그만한 또 경제적인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설계를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결이 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장거리 출퇴근자가 요즘 많습니다. 그리고 밸리 이런 산업단지들이 많이 또 조성이 되면 거기 집중적으로 원거리 근무자들이 그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교통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저희 판교 같은 경우도 뭐 버스 배차도 많이 좀 단축돼가지고 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는 그 원거리자들이 출퇴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좀 위해서 그 기숙사를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공약했던 내용에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거 또 물어봐야 됩니다. 수요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수요가 있는지부터 보고 그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이제 대학생들도 지금 사실은 이 수원 인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기숙사들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금 그 수요 조사를 하기로 했고요. 우리 판교 쪽이나 이런 데도 원래 이제 공약을 했는데 수요 조사를 해서 이런 그 요청이 많으면 지금 이 함께 사는 그 기숙사를 지으려고 그래요. 거기 커뮤니티 거기 남녀들이 다 있을 테니까 거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중에서도 혹시 좋은, 근데 너무 저기 하지 마. 내 동생들도 남동생이 둘인데요. 예. 다 40 거의 다 돼서 결혼했고요. 근데 또 이렇게 애들도 잘 낳고 잘 살더라고. 그래서 너무 늦었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오늘 워낙 동안이라 뭐 기회가 많을 것 같으니까. 기회가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아니 눈이 너무 높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모습 보면은 여자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못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어디 이유가 있겠지? 그런 환경이 또 안 되고 열심히 또 근무하다 보니까 집은 약간 부모님 어디 계세요? 서울 계세요? 서울에 계시지만 이제 지금 회사가 출퇴근은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집을 구해서 근처에?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오피스텔 이런 같은 기반 데는 시설이 돼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네, 저희가 그럼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수요 조사해서 수요가 있다 그러면 뭐 거기는 땅이 좀 있어서 하는 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좀 빨리 좀 하고요. 와, 진짜. 아이를 좀 낳고 또 여기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해서. 맞아, 40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좀 뿌리를 내려서 행복하고 안정되게 좀 살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좀 쳐. 것 같은데 왜 못했는지 모르겠네. 대표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 또 저와 같은 대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대변이야. 정말 요즘 너무들 결혼 연령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더라고요. 애 낳기 어려우니까, 키우기 어려우니까 이제 안 낳는 거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한 다음에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아이를 낳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혼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게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다 풀려고 노력을 잘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눈 좀 낮추고. 네, 김건영님 결혼하시길 꼭 바라고요. 예, 이 얘기를 예사롭지 않게 듣고 계신 임정훈님. 네, 대학생으로서 지사님께 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앞서 말씀해 주신 분께서 이제 회사원들 출퇴근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출퇴근하는 회사원들이랑 그 통학하는 학생들은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동지애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이제 서울 캠퍼스로도 이제 수업을 들어가고 용인 캠퍼스로도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아, 그래? 양쪽을 다 다녀요? 예, 저희 학교는 이제 무조건 거의 2개를 해야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 캠퍼스로 갈 때는 2시간. 집은 어디예요? 집은 용인 흥덕지구입니다. 예. 우리 집 근처에 사는구나. 그리고 용인으로 갈 때는 저는 그래도 같은 용인인데 집도 용인, 학교도 용인해서 남들은 막 가깝네 이랬는데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직접 가는 건 없고 항상 돌아가서 버스를 갈아타고 뭐 하다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1시간 반. 용인에서 용인 가는데. 자전거 타면 30분이면 갈 것 같은데. 집이요? 네. 학교는 용인에서 학교. 용인 캠퍼스는. 저희 집 아니요. 안 그래요? 예, 안 그렇습니다. 모연에 있고 저는 흥덕지구에 살기 때문에 모연이니까. 자동차로 가면 빠르면 한 40분. 그래요? 예, 자차로 가면 빠르면 40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 1시간 반? 예, 수지 쪽 돌아가기 때문에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서울도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흔히 빨간 버스라고 하죠. 빨간 버스가 많아졌어요. 배차 간격이 작년에 이제 좌석제 문제로 막 떠들썩한 이후에 좀 많아져서 제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좀 괜찮아졌다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아직까지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거는 그만한 말씀하신 수요자 중심에 대한 그렇게 원활한 해결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 점에 있어서는 도지사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개선되어야 될 점은 우선 배차 간격, 그리고 복잡한 노선. 실제로 흥덕지구에서 서울 가는 거는 그렇게 막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신갈 IC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고속도로를 타기 때문에. 근데 바로 앞에 있는 광교 신도시에서 서울로 가려면 수지를 쭉 돌고 가기 때문에 수지를 도는 데만 30-40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사는 제 친구들은 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이 뭐 호수 하나 놓고 코앞인데 이렇게 안 가고 저쪽으로 쭉 돌아서 가니까 나는 너보다 30-40분이 더 걸린다. 이런 점들을 해서라도 출퇴근 시간 또는 이제 등하교 시간 거의 겹치니까 그 시간대만이라도 급행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통을 많이 쓰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학생들은 교통비가 좀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무리 환승제도가 잘 돼 있고 해도 저도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한 달에 아무리 안 나와도 14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14만 원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학생을 위한 그 기숙사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장학사 기숙사 그 따로 지어진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월 13만 원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원받고 경기도민회에서 어떻게 또 하고 해서 13만 원인데 저는 14만 원인 거예요. 교통비만. 너무 안타까워요. 밥도 내 돈으로 사 먹어야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은 이제 애진작이 아예 안 받았으니까 제가 벌고 쓰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 달에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들어야지 그 정도가 되는데 등록금도 지원 안 받아요? 네, 등록금도 다 대출 받아요. 뭐? 저희 대출 집안이 받았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형들도 그랬고 누나들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고 20살까지 엄마 아빠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빨대 꽂아서 등골을 많이 빼먹었으면 이제 더 이상 나만 아시지도 않은 등골인데 더 이상 빼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중에 아들이 등골 빼먹으려면 콱 치겠네요. 예,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수능이 끝난 이후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최저임금 처음에는 받고 예, 지금도 이제 방학이라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아르바이트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요즘에 열정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참 또 언론에서 유행하던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턴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이제 기업체에서는 당연히 인턴을 구하면은 이익 집단이니까 네가 여기 하고 싶으면은 수요자는 많은데 내가 굳이 너한테 많은 돈을 안 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이상봉 디자이너의 그 수습 디자이너 35만 원 받는 것처럼 저희도 뭐 좀 좋은 알바 자리를 구하면은 인턴 자리를 구하면은 열정페이 너 열정에 대해서 돈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마인드가 많아서 오히려 3D 업종으로 갈수록 돈은 더 돼가지고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죠. 내가 대학교에 다니는 기간에 내 학생으로 있는 기간에 진로를 결정해야 될 시기에 진로에 대한 교육을 몸소 체험해 보겠다는데 돈은 안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일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돈이 이만큼인데 정작 진로에 맞는 그 직업을 구하기에는 너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경기도지사님이니까 그 경기도 지역 내에서는 그런 열정페이라는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말인데 대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말들을 좀 사라지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마지막으로 기숙사나 교통비에 관련된 건데 그 대학교 인근에서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거든요. 대학교 인근에서 이제 자취나 하숙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의 그 분들이 담합을 해요. 그 주인분들이 정말 말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방이 3개, 방이 원래 하나인데 그거를 3칸으로 나누고 3명을 받아요. 돈은 더 비싸게 받아요. 기존에 1명이 살 방인데 3칸으로 나눠놓고 한 명치를 딱딱딱 받아서 3배를 더 챙겨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점들을 개선하고자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제 서울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만들어 주신 거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문제는 제기되고, 과연 그런 것들을 경기도지사님께서 지자체 내에서 어떤 단속을 시행하거나 그러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미 언론에도 많이 노출됐던 문제고 지금까지 시민단체도 많이 활동을 했는데 왜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인 단속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근데 이제 그걸 단속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주 단편적인 거죠. 그걸 어떻게 다 잡아내겠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을 맞춰주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것도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따복 기숙사 그걸 저희가 해서 이제 거기다가
뭐 규모를 딱 있게 만들고 거기 이제 각 학교하고 이렇게 셔틀버스만 연결을 하면 와서 살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 시설을 공동 기숙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요가 공급이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수요 공급이 맞아지면 그런 이제 뭐 범죄 뭐 그런 행위들이 이제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수요를 저희가 공급을 늘려드리려고 하는 그거를 하는데 수요자 조사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요. 버스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일단 서울로 출퇴근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 노선을 예를 들면 광교 동수원 IC 부근에 환승센터를 하나 만든다. 또 저쪽 수원 신갈 IC에다가 그 부근에 환승센터를 하나 만든다. 저기 동탄에는 지금 아예 신도시 짤 때부터 환승센터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시내 버스를 그 연결할 거예요. 거기만 오면 2분에 한 대, 3분에 한 대 수요에 따라서 버스가 바로바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어느 거점에 예를 들면 광화문이 될 수도 있고 강남 쪽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데다가 이제 갖다 내려드리면 거기서 지하철 또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이게 굿모닝 버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 환승센터로만 오면 거기서부터는 늘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앉아서 바로 출발한다. 이렇게 개념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하여튼 되도록 이 정책이란 게 요술방망이에 있어서 오늘 그냥 땅 때리면 내일부터 확 시행됐으면 좋겠는데 뭐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 법규 이런 것 때문에 2층 버스만 해도 지금 뭐 시범운행하고 또 법규 문제 이런 거 풀어나만 사실은 이것도 도입되는데 타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타고 그다음 위에 타면 아주 그냥 어디 관광 가는 거 같아 출근길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잘 도입할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건영님하고 임정훈님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점이 하나 바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경기도를 바라고 계시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현재 마을버스를 운행 중인 서경환님의 말씀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근무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별로 많이 할 말은 없고요. 결정됐다고 하던데 근무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길어도 한 12시간 정도 이 정도만 근무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하루 쉬고 하루 일하는데 한 17, 8시간씩 이렇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결정됐다는 얘기가 들었더라고요. 16시간? 18시간씩 이렇게 하는 네, 조금 더 크게 말씀. 16시간 내지 18시간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던데요. 예. 저도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큰 버스로 가고 이제 하면 또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이제 집안 살림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1일 2교대 정도로 좀 짧게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마을버스라 그렇군요. 보통 시내버스들은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래요. 경기도 쪽에는. 근무 시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고요. 지사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쪽은 18시간을 한다고요? 네. 하루 쉬고 하루 일하는데 그 하루 근무 시간 너무 길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리고 겁이 나서 다른 데 가지도 못하겠고요. 그게 제일 좀 제가 졸음운전을 그럼 근무 시간이 기니까 졸음운전을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럼 마을버스 하시면서 18시간 하세요? 아니 저는 아니고 이제 제 주위에 그러면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이제 많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근무 시간이 몇 회, 회사를 바라보면 18시간이 아닌데 근무 시간이 하루 쉬는 대신 하루 일하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하는 이거는 진짜 개선돼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졸음운전을 아니 하면서 하루 쉬고 하루 해서 좀 길긴 한데 18시간은 점심시간 빼고 뭐 이렇게 배차 시간 이렇게 하면 그렇게 근무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성 운전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성 운전자는 멋있던데. 근데 보니까 2% 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좀 많이 이렇게 개척을 해갖고 근데 왜 생각을 못 하시나요? 아니면 무슨 차별이 있나? 힘드니까 이제 근무 시간도 그거 좀 여자들은 또 살림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은 제일 중요한 건 근무 시간만 좀 짧게 하는 거 싶고 여성 운전자들도 좀 많이 뽑아갔고요.
이것도 서비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남자분들도 이제 잘 하겠지만, 친절하게 잘 하겠지만, 제가 이제 해보니까요, 아무래도 반응이, 좀 손님들 반응이 좋아요. 어머, 여성분이네. 그리고 친절하다고, 우리 노선에 아주 그냥 좋아졌어요. 여성분이 한 두 분이 있어가지고, 손님들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내일 아침 요새 거의 토론을 정책 토론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따복 공동체 관련돼서 했고 며칠 있다가는 지금 버스 굿모닝 버스하고 버스 중고 면제 이런 문제 가지고 또 토론을 하니까요. 사실 이제 근무 여건은 네. 이제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별로 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왔는데요. 그냥 준비 안 하셔도 말씀 제가 잘하십니다. 그냥 옆에서 보고 느낀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네, 경기 북부에서 멀리서 3시간 반이나 걸리셔서 오셨는데요. 네, 이혁근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참 여러분들 시장하시죠. 제가 먹거리 쪽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는 아마 농사꾼 아니라고 그러실지 모르지만 오해가 있겠지만 저는 군대 제대하고 바로 농사부터 짓기 시작해서 지금 35년 차입니다. 제가 이제 파주시에서 당신 갔다 오셔 그럴 때 그 주제를 내라고 그래요. 질문의 주제를. 그래서 그건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해서 왜 나보고 가라 그러냐?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사실 그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만 또 이렇게 많은 외부에 가서 이렇게 평가도 해주고 그러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 스스로 이렇게 삭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사님께 일단은 뭔가를 과제를 내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과제를 내드렸는데, 우리 이제 농업 현장에 대한 단상을 잠깐 스케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공감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결혼 얘기하셨는데, 저도 선을 보면 결혼하고 싶대요, 처자들이. 근데 농촌에 살아야 된다면 다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집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서 파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결혼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삼 농사부터 쭉 지면서 98년도에 이모 후계자로 또 지정을 받으면서 경기도 이모 후계자가 돼서 조경수 이렇게 머루 이렇게 재배를 하고,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인삼 심었던 것들이 중국 산들에 들어오니까 제가 전부 다 장사꾼들한테 다 팔았어요. 밭대기로 넘기고 거기다 이제 콩을 조금씩 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콩을 심자마자 또 차정부 종자 단지 총부를 보라 그래요. 총부를 보고 그랬더니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경기도 8개 시군에서 대표 선수를 차출을 해서 경기도 콩연구회를 조직을 한다고, 별도의 조직. 지금 도단위로는 그게 굉장히 유일해요, 지금. 꼭 참석하라고 연락 와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회장을 뽑는데요. 그러더니 포천 사람이, 나중에 알았는데, 저는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데 손을 들더니 파주에 이하물리 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전 세력에 의해서 회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 해에 진흥청에서 콩 심포지엄 하면서 회장이니까, 도단위 회장이니까 주제발표 해달라고 그래서 억지로 원고 만들어서 가서 했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작년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도회장을 할 때는 제가 군대 가방끈 짧게 갔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인삼 농사일 때 워낙 잘 지니까 그 당시 전매청이죠. 이 사장은 어느 대학교 농대를 나왔고 이렇게 농사를 잘 져 그래요. 이게 또 가슴에 또 와닿는 거예요. 찡하게. 맨날 그거는 그랬죠. 학교는 왜 물어보는지. 그러다가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97년도에 이제 방송대 농학과를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7, 8년에 마친다는 걸 4년에 억지로 마치고, 이게 이제 건국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이제 석사과정을 일반 대원 학생들하고 같이 여기서 풀타임으로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그걸 마치고, 도회장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을 했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이냐. 그 경영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 해서 뭐 학교 뭐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2005년도에 그 건국대학교 벤처 전문 기술학과라고 벤처만 전공으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박사 농사꾼이다 그래갖고 맨날 도회장 회의지 이제 정부 그 아젠다 과제 심의위원회 회의지 그래갖고 교수들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 품종 심의를 해야 되고 그 작년에는 또 뭐랬냐면 그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학교 교육과 현장에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국가능력 표준 개발을 만들고 있죠. 농업 분야 그것도 전문위원으로 또 작년에 고용노동부 올해는 이제 교육부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지껏 농사 지면서 제 나름대로 계속 그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먼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세계적인 투자 규제 짐 로저스가 DMB 쪽이 유명한 데다. 그리고 그 서울대학교 MBA 과정 최고의 집단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당장 동대라. 저는 뒤돌아 봤더니 큰 애는 무역학과고 작은 애는 산업공학과예요. 나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리고 또 파주에 투자를 하라 그러거든요. 파주의 농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철책선에서 약 10km 직선거리로 떨어진 데서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통일 대비한 그런 밭작물, 식량산업으로서의 밭작물 그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콩 또는 잡곡 이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제가 유통까지 생산 기반과 유통까지를 그 지사님께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뭐 정책적이거나 또 기술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은 아그리컬처럴해서 모든 게 전부 다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갖고 얘기는 못해요. 거기에 철학도 있고 사회가 있고 경영이 있고 다 그렇거든요. 기계가 있고 그런 이제 통합의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앞으로 이제 통일의 대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경기도 북쪽에 파주 연천이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모든 농업인들이 그 예를 들어서 콩이나 팥 뭐 이런 거 종자를 파종을 하면 새들이 그걸 전부 다 짜먹어요. 그러면 다시 파종하기도 하고 꽤 애써서 해놓으면 가을에는 여름서부터 가을 성숙기까지는 고라니가 그 콩잎을 따먹거든요. 근데 걔들이 몸에 좋은 건 잘 알아요. 검은 콩하고 흰 콩하고 심었으면 검은 콩부터 먹어요. 걔가 아주 전멸 내놓으면 이쪽도 오고. 걔가 어쨌든 그 고라니 피해, 야생동물 피해가 많고, 그러면 그 뭐 잡으면 되지 않냐. 법적으로 규제가 심하고, 그 또 올가미 같은 것도 잘못 놓으면 또 그 동물 환경단체 거기에 사진만 찍히면 또 가서 벌금 물어야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구책은 많이 세우지만 애들이 울타리를 쳐도요. 그러니까 저 차방망이라고 그러죠. 그걸 울타리를 쳐도 얘들이 밑으로 들어가든가 날라 들어가요. 넘어서. 그리고 이제 뭐 논이나 밭 같은데 개들이 길을 열어놓으면 멧돼지는 뭐 후지는 없잖아요. 전진을 하면서 그냥 논에 들어가서 아주 다 머드팩을 하면서 그 아까운 쌀을 다 그냥 망가뜨려 놓거든요. 논을. 또 콩밭에도 그렇고 뭐 우리 먹거리 다 심어지는 밭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 야생 조수에 대해서 그런 그 피해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 그 농업인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식탁에서 보면은 그 뭐 우리가 국산과 수입산을 굳이 분리를 한다면 수입산이 우리 식탁에서 몇 % 정도 차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약 75%입니다. 국내산이 25%고요. 전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건 뭐 시장 논리상 어쩔 수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국산 그 농식품들이 그 생산물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돼 있고 또 분야화돼 있어요. 분야화된 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대 수명이 여성들이 더 길잖아요. 남성들이 그만큼 죽고 고령화되고 분야화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일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남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 가기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은 현실이고요. 어쨌든 그런 농업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콩 같은 경우도 지금 약 39%, 아니 30% 조금 못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파, 조, 수수, 기장까지 다 그게 13에서 27%까지밖에 작업률이 안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농사 지을 사람이 없고요. 또한 이제 농자재 뭐 이런 게 다 비싸고,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보조해 주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어느 한계가 있고요. 어쨌든 통일 대비해서 우리가 가장 북쪽에 있으면서 파주 연천이 미래 통일을 대비한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산 기반을 갖춰주시고, 그리고 또한 도와주시고, 또한 이제 거기에 나온 농산물을 군 급식이든지 학교 급식이든지 또 생산 가공업체에다가 이렇게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곳까지 이렇게 조성을 해 주시면 저희 농업인들은 사실 농사 지으면서 내 땅에 내가 농사 짓지만 그 지분을 누가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 하나님이 50%를 갖고 계세요. 그 비 많이 오면 농사가 끝나고 또 가물부도 끝나고 그런 자연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쌀 한 톨 먹으면요 계단 8개 올라가는 열량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애완견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 비싼 걸 먹는 거 아시죠? 또 라면 값도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국산품 애용하자고 홍보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콩이나 팥 이런 거에는 이제 기능성 물질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생활 습관병,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다든지 또는 운동 부족이라든지 과업이라든지 흡연 이렇게 그런 생활 습관병에서 고혈압 내지 동맥경화 이런 당뇨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식품으로 음식으로 좀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이제 콩이나 팥, 조, 수수, 기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지사님께 사실 농업인들이 단작으로 예를 들면 콩을 하나로 해서 6개월을 파종을 해 6개월을 성숙시켜서 이제 수확을 합니다. 이제 5, 6월, 10월, 11월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놀게 돼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지만 이제 이모작 체계. 거기서 100을 갖다가 얻으면 이제 봄에 감자를 심고 6월에 수확을 해서 또 콩이 들어가고, 또는 이제 배추 수확, 봄 배추 수확하고 콩이 들어가고, 또는 이제 풋 옥수수를, 우리 단 옥수수를 일찌감치 비닐 멀칭을 해서 심어서 그다음 콩이 들어가고, 어떤 그런 이모작 체계, 특히 이제 또 우리가 밀 작업률이 지금 우리가 10%도 안 됩니다. 국산밀이. 거기에 대한 밀과 보리, 그리고 또 플러스 콩, 작부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작부 체계. 그건 그러면 이제 농가 경영에도 좋고, 또 우리나라는 식량 산업이 작업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각계각층의 도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고민과 바람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윗자리를 얻고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도지사님하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시니까. 뭐랄까, 큰 영광이고 또 전통시장 상인을 대표해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의사항으로서 전통시장 상인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189개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시고, 또 중앙에서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받는 데는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기 때문에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시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 참 좋네요. 고객선 지키기. 네, 그래서 전통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불친절하고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초장이 말씀드린 거는 이제 후장이 거의 대변을 해드리려고. 지금 굉장한 도지원센터에서 그런 어떤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청년상인 그런 어떤 보도, 방송, 홍보를 해서 고객들이 오시기 때문에 상인의 의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객선 확보라든지 카드라든지 뭐 현금 카드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은 사실 한 3% 정도 4%그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약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통시장 하니까 아직도 카드가 안 된다. 근데 60, 70대 되신 분들이 사실 어머니 같으신 분들이 직접 손으로 까가지고 파 깨끗이 다듬어가지고 그죠? 앉아가지고 씻어서 무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파는데 거기다 카드를 내민다는 것은 사실 좀 그렇지 않느냐. 상인으로서 그렇습니다 저는 1,500원짜리 칼국수를 팔고 있습니다. 카드 다 받습니다. 상인들 그 마인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또 언론에서는 전통시장 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낙후된 시설만 자꾸 제기가 된다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상인으로서 그런 전통시장 아까 노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케이트하고 그런 어떤 교육, 상인들 마인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변화하고 친절하고 그런 환경적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고, 도지사님께서는 전통시장 지원센터에 더욱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알겠습니다. 도에 189개 전통시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상인들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은 없으십니까? 네. 저는 제 미래 모습에서 나타나는 워킹맘이라든가 또 결혼 관련해서 이런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맨 처음 말을 해서 당황스러워서 말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찾아보던 중에 대부분 민간 취업 포털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도내에서 지금 경기도 일자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투인이라는 사이트나 워크넷 같은 사이트를 좀 활용을 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워크넷이나 이런 사이트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또 그 올라온 구직 내용들 자체가 좀 저임금이거나 우리에게 저임금이고 또 원하지 않는 거의 직무, 그런 일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층에서 그런 사이트를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워크넷에서는 기업 근처 지역 대상으로 해서 기업들 쫙 목록화 나와 있는 그런 기업 정보, 강소기업 관련해서 정보도 많이 제공해주고 있고, 또 적성 검사라든가 그런 다양한 다양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걸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취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해주신 말씀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결혼은 아직 안 했죠? 멀리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 많이 더 만나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40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근데 아까 사실 제일 그 민감한 질문을 저한테 하신 것 같아요. 인천 관련된, 그 어린이집 관련된 문제. 아니, 인천 관련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네. 그 보육교사 관련된 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중간에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 보육교사의 자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일단 그 선생님들을 믿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를 맡아주는 사람, 저도 이제 교사 입장이지만 둘 사이의 신뢰 문제가 그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분은 굉장히 큰 잘못을 했고, 그런 분들인데 사실 더 적어요. 더 잘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은 굉장히 속상하고, 저도 거기에 굉장히 붕괴를 하고 있고,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근데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다른 분들도 전혀 아니고 그분들도 힘든 그 보육 수당이나 이런 거를 이겨내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충분히 그 마음이 표현이 됐을 거예요. 저희 감사합니다.
공무원들도 뭐 이런저런 질타를 많이 받고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고요. 공무원들의 이 자세를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또 스스로의 노력도 있고 또 처우 개선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 수준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눠야 이게 뭐 어디 단편적인 거 하나로 비난하거나 또 단편적인 거 하나로 다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도지사님이 이렇게 열린 귀하고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제 소통과 공감을 가는 그런 공투의 정책을 좀 이렇게 다양하고 또 전문적으로 멘토링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도지사님이 이제 시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경기도민으로서 바랍니다. 네. 한번 부인께서 안부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네. 부인 동생들이나 뭐 아직 결혼 안 한 뭐 너무 애절하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주름의 진양을 바꾸시네. 네,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즐거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사님한테는 굉장히 뜻깊고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워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제 그 요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다들 중요한 일들인데요. 그 보람 있는 일을 하나 꼽으라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10시부터 12시까지 거의 뭐 해외 출장 가거나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제가 매주 2시간씩 민원인들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어요. 오늘 말씀 들은 것보다 사실 더 애절한 말씀 드리세요. 거의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도지사한테까지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들은 뭐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솔직히 어떤 때 말씀을 드려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접으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해결은 안 됐지만 그 순간 이제 이걸 내려놓고 이제 자기 자리에 가서 자기 또 다른 일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공감과 소통의 이 치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들을 진짜 각계의 각층에 이렇게 다양한 또 연령과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저희 도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좀 특히 정리를 좀 해놨고요. 그런 내용들이 헛되이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저희가 확인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신 말씀들이 또 아주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오늘 하신 말씀들이 잘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2015년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석하신 도민들께서 지사님에게 바라는 말씀을 도민과 함께하는 넥스트 경기 스케치북에 미리 써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소감 한마디 스케치북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사님과 참석하신 도민들과 함께 스케치북을 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뭘 써오셨어? 뭐 이렇게 들고 아니 앉을까 앞에? 앞에는 조금 앉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에 의자 갖다 놓고 앉지 말고 그냥 서서 조금씩 앉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지 뭐. 그래서 가슴에 자기가 너무 낮으세요. 그냥 가슴 너무 낮으세요. 그냥 지그재그로 드시면 그냥 다 될 것 같아요. 자기 거기서 여기 와도 돼요. 여기 커서 다 보여.
뒤에 계신 분들은 위로 들어주십시오. 앞에 줄은 이렇게 돼. 네, 가운데. 기분 좋으셨잖아요. 웃으시고. 이쪽 한 번만.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념품 개별적으로 한 분씩 좀. 개별적으로 한 분씩 준비한 거 주세요.